평양 주석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넘게 공화국의 자존심이라 믿었던 류경호텔 105층 외벽에 감춰졌던 고위층의 비자금 명단과 비리 장부가 생중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찬양 문구 대신 전광판을 가득 채운 것은 집안 치마 30cm, 붕괴 위험이라는 붉은 경고문이었습니다. 평양 마천루의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폭로한 사람은 류경호텔 관리자 한진욱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의 안락한 삶과 조국의 자존심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경악스러운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평양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한 곳.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류경호텔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수만 개의 LED, 소자가 뿜어내는 은하수 같은 물결이 대동강을 오색빛으로 물들이면 가던 길을 멈춘 주민들은 넋을 잃은 채 그 찬란한 광경을 우러러봅니다. 보시라요. 저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기계 아닙니까? 장마당의 안악들도 등굣길의 어린 학생들도 저 마천루를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기적, 미제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강성대국의 상징이라 믿으며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도 저 빛나는 탑을 보며 내일의 낙원을 꿈꿉니다. 인민들에게 저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두운 평양의 밤을 지켜주는 거대한 등대이자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그 빛나는 껍데기 아래 얼마나 처참한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이곳 류경호텔의 총책임 관리자 한진욱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남들 눈에는 공화국 최고의 마천루를 주무르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이 거대한 시멘트 유령을 지키는 늙은 파수꾼일 뿐이지요.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저는 습관적으로 전광판 제어판 앞에 앉습니다. 제 손가락 끝 하나에 10만 개의 LED, 소자가 살아나 평양의 밤하늘을 수놓지요. 강성대국, 일심단결.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화려한 선전 문구들을 보고 있자면 가끔은 헛웃음이 나옵니다. 저 눈부신 불빛 뒤편, 그러니까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건물 안쪽은 인테리어는커녕 전등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동굴이거든요. 겨울이면 관제실 안에서도 낡은 내복을 두 겹이나 껴입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적이라 떠들어대지만 정작 저는 그 기적 속에서 매일 아침 기침 섞인 가래를 뱉어내며 암모니아 냄새를 견딥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완공되지 않아 구석구석 베어버린 오물 냄새는 이제 제 살 냄새처럼 익숙해져 버렸죠. 점검을 위해 손전등 하나를 들고 텅 빈 객실 복도를 걷습니다. 3,400개나 되는 방들. 그 문을 하나하나 잠그고 돌아서면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는 방, 누구도 잠들지 않는 침대. 이 거대한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 인생도 어쩌면 이 호텔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론 당의 신임을 받는 핵심 관리자라며 번지르르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속은 목적을 잃고 비어버린 이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사가가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비번을 서던 어린 돌격대원 녀석이 시멘트 포대 위에 쓰러져 졸고 있는 게 보입니다. 18이나 되었을까요?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안쓰러워 다가갔습니다. 동무,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네. 정신 좀 차리시라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난 녀석의 눈이 휑합니다. 녀석의 손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앉아있더군요. 저는 주머니를 뒤져 아껴두었던 사탕 알을 녀석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일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 동지. 녀석의 투박한 사투리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아이들의 고열을 짜내서 만드는 저 화려한 불빛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퇴근길, 호텔 정문을 나서면 다시 현실이 저를 기다립니다. 제가 켜놓은 전광판의 화려한 빛이 평양 시내를 비추고 있지만
정작 그 비 때문에 평범한 인민들의 집은 어둠에 잠깁니다. 전력이 부족해 호텔 주변 민가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했기 때문이지요. 가로등조차 꺼진 캄캄한 골목길을 이웃들이 더듬거리며 걸어갑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진 채 그 화려한 호텔 전광판을 등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 불빛이 밝아질수록 우리네 삶은 더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요. 집에 돌아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차려놓은 소박한 옥수수 밥상이 저를 맞습니다. 저는 말없이 벽에 걸린 낡은 앨범을 꺼내봅니다. 거기엔 30년 전 아버지가 유품처럼 남겨주신 유경호텔 조감도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꿨던 마천루가 정말 이런 것이었습니까? 당시 아버지는 남조선의 63빌딩을 이겨야 한다며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셨죠. 공화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것만 완공되면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세상이 올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 높은 탑은 인민의 별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가시나무 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문 너머로 류경호텔 꼭대기에 걸린 붉은 별이 보입니다. 오늘따라 그 별이 저를 지켜주는 눈동자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저를 찌를 듯 날카로운 창날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괴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제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모든 것이 밑바닥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불길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정밀 진단 보고서의 수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 놓인 그 낡은 서류철은 마치 제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장에는 최고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결코 위대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수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손끝은 가을날 낙엽처럼 떨려왔습니다. 집안 치마 30cm.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겁니다. 330m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거인이 한쪽 다리를 30cm나 푹 빠뜨린 채 서 있다는 소리니까요. 이건 단순히 건물이 조금 기운 수준이 아닙니다. 105층이라는 그 압도적인 하중이 비틀린 축을 따라 서서히 제 살을 깎아먹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뼈대를 세우고 제가 청춘을 다 바쳐 외벽을 닦아온 이 건물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모래성이었다니요.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관제실을 나와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기저부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습하고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마다 곰팡이와 이끼가 핀 콘크리트 벽면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보았습니다. 기둥 아래쪽 사람 몸통만 한 굵기의 균열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요. 그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 끝에 걸리는 건 단단한 고강도 철근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와 공사장에서 쓰다 남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입에선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화국 제1의 자존심이라던 이 호텔의 심장부에 철근 대신 쓰레기가 박혀 있다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얼마 전 평양교회에 지어졌다던 고위 간부들의 호화 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건설을 위해 수입된 최고급 시멘트와 강철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제야 그 추악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센터장 동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감시하는 보위부 소속 지도원 동무였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뱀처럼 차갑고 집요했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하실 배관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내려와 봤소. 낡은 건물이라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구만. 지도원 놈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제가 손을 넣었던 그 균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저 안에 진실을 녀석이 보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상부에 보고된다면 제 목숨은 그날로 끝이었죠. 하지만 녀석은 균열 위를 덮은 페인트 자국만 쓱 훑어보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업적에 금이 가는 소리랑 하지 마십시오. 보기 흉하면 그저 페인트나 좀 더 덧칠하면 될 일 아닙니까? 겉만 번듯하면 인민들은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만 번듯하면 된다니. 저 녀석들에겐 수천 명의 목숨이 담긴 건물의 안전보다 주령님의 권위라는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녀석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평계를 꺼냈습니다. 호텔 바닥에 놓인 수평계의 기포는 이미 중심을 잃고 한쪽 끝으로 완전히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그리고 제가 믿어온 이 조국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기울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길을 택했습니다. 멀리서 본 유경호텔은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건물이 거대한 가시나무처럼 평양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건물의 가장 중요한 곳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기초라고요. 그 기초가 정직해야 건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지키고 있는 이 기초는 탐욕과 거짓이라는 썩은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건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콘크리트가 비틀리고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지들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제 가족과 이웃들은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요. 저는 무력감에 젖어 책상 서랍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 위험한 물건, 한 번도 켜본 적 없던 그 기계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작은 다이얼을 돌리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30년간 쌓아 올린 330m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릴 만큼 너무나도 선명하고 위험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커서 혹시나 관제실 밖에서 순찰 중인 보위부 요원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전신이 빳빳하게 굳어버렸지요. 저는 지금 유경호텔 지하 변전실 가장 깊숙한 곳, 전력 케이블이 엉켜있는 구석진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이집트 오라스콤 기술진이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간 손바닥만한 외제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지요. 이 작은 기계 뭉치가 뭐라고 55 먹은 늙은이의 손이 사정없이 떨립니다. 건전지를 끼워 넣고 조심스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마치 건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아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군요. 한참을 헤매다 어느 지점에서 잡음이 거치고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의 날씨는 무척 쾌청합니다. 한강변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평생을 미제의 식민지이자 거지들이 들끓는 지옥이라 배워온 그곳의 소리가 너무나 평온하고 따뜻했거든요. 괴뢰 놈들의 통계 조작이라며 머릿속으로는 부인하려 애썼지만 뒤이어 흘러나오는 경쾌한 노래 한 자락에 제 마음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못을 건드리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저는 라디오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이기고 싶어 했던 63빌딩은 이미 남조선에선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미 63빌딩보다 수백 미터는 더 높은 마천루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밤마다 온 도시는 전기를 아끼지 않고 대낮처럼 밝게 빛난다는 말입니다. 허탈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허탈함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330m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63빌딩보다 높게 올리겠다고 서해 관문에서 가져온 돌더미에 깔려 허리를 다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눈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30년 넘게 온 나라의 고열을 짜내며 지켜온 이 류경호텔이 그들에게는 그저 조롱 섞인 유령 건물로 불리고 있었다니요. 진욱 형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라디오를 급히 옷 안으로 숨겼습니다. 저와 함께 10년 넘게 일해온 후배, 영철이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아, 영철이 동무구만. 변압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점검 중이었소. 요즘 전압이 자꾸 요동을 쳐서 말이네. 영철이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훑어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요즘 보위부 놈들이 형님 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입 조심, 몸 조심하시라요. 저 놈들, 한번 물면 뼈까지 씹어먹는 놈들 아닙니까? 영철이의 충고는 고마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라디오에서 들은 서울의 야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진 마천루들, 전기가 없어 굶주리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 제가 믿어온 조국은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로 포장된 무덤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다시 전광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을 수놓는 저 화려한 LED 조명, 그 빛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평양의 수많은 가정집은 촛불 하나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제 눈에는 이제 저 호텔이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아니라 인민의 생명을 빨아먹는 거대한 흡혈귀처럼 보였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가장 큰 행사가 예정된 날입니다. 1호 동지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류경호텔의 조명, 쇼를 관람하시는 날이지요. 상부에서는 평양 전역의 전력을 호텔로 집중시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제 노모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요즘 지병이 깊어지셔서 전기장판 없이는 하룻밤도 버티기 힘드십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그 전기를 끊어야 한다니요. 조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조명, 쇼를 위해 제 어머니의 온기를 뺏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둔 라디오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제 허벅지를 찌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가 평생 갇혀 살았던 알껍질을 깨부수는 망치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유령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죽지 않겠다고. 사람답게 내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잔인한 선택의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전원 스위치 앞에 섰을 때 관제실 모니터에 뜬 어머니의 거주, 구역 전압 수치는 이미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제 손가락이 스위치 위에서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단추 하나가 어머니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저를 파멸로 이끌 단두대의 칼날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전압계가 붉은 선을 넘나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1호 동지의 방문을 앞두고 평양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거대한 단두대가 목전에 다가온 기분이었습니다. 상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류경호텔의 LED 전광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밝히기 위해 주변 민가, 구역의 전력을 100% 차단하라는 것이었죠. 배급받은 차단 구역 리스트를 훑어내려가던 제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중구역 경상동 42인민반. 제가 나고 자란 곳이자
여든이 넘은 노모가 홀로 낡은 아파트 단칸방을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평양의 칼바람 속에서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하신 어머니에게 전기장판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제실 모니터 너머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빤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수치를 조작하려 들면 그들은 즉시 제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침을 삼키며 배전반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내 어머니의 숨구멍을 막는 것 같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라요. 낮게 읊조리며 결국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딸깍 하는 그 작은 소리가 제 가슴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관제실 모니터에 비친 경상동 구역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경호텔의 외벽에는 거대한 무지개색 조명이 흐르기 시작했죠. 인민의 어버이라는 황금색 글자가 평양의 밤하늘을 조롱하듯 밝히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을 더듬으며 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낡은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서너 겹이나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제가 잡은 손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저 어머니의 차가운 등만 쓰다듬었습니다. 진우가 왔니? 왜 이리 우니? 나야 괜찮다. 나라 일이 먼저지. 내가 춥다고 아들 앞길 막으면 쓰겠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오히려 저를 다독이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순박한 우리 어머니의 온기를 뺏어 만든 조명이 대체 누구를 위한 빛이란 말입니까? 체제에 대한 충성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차가운 방 안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손수건,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하셨던 빛바랜 금가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네 아버지가 나중에 꼭 요긴하게 쓰라고 하신 거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거라도 보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나는 다 안다. 네 마음이 이미 여기 없다는 거. 어머니는 이미 제 속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55년을 공화국의 충복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유령의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얼굴을 묻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거대한 거짓말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인간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관제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연함만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순히 조명 패턴을 설정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시스템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보안 영역에 특정한 명령어를 심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 거대한 탑이 내뱉게 될 진실의 목소리이자 제가 세상을 향해 던질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유경호텔의 조감도는 여전히 위험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건물의 실체를 알리는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제가 가져갈 USB에는 이 건물을 지탱해온 부패와 비리의 증거들이 촘촘히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구두 밑창을 뜯어 그 안에 USB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보위부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다시 이 호텔의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나던 관제실의 모니터가 꺼지고
저는 제가 평생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위험하고도 절박한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날카로워져 있었고, 복도를 지나는 제 등 뒤로 예기치 못한 발소리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밑창에 숨긴 그 작은 칩 하나가 제 걸음걸이를 이토록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USB의 딱딱한 감촉은 마치 정신 차려라, 진우가 내 목숨이 여기 달렸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관제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서늘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보위부 요원들이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무표정한 시선은 제 뒤통수를 뚫어버리듯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죽음을 무릅쓰고 이 호텔의 진실을 기록해왔습니다. 고위층 간부들이 호텔 건설을 위해 수입된 최고급 강철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아치운 내역, 시멘트 양을 속여 비자금을 조성한 고위직들의 이름,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정밀 진단 보고서까지. 이 장부는 저에게 있어 체제를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인 동시에 제가 남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제 목숨을 보장해줄 유일한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자마자 보위부 소속 강 지도원이 제 책상 앞에 앉아 제 필기구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55해를 살아오며 익힌 노련함으로 표정을 다스렸습니다. 강 지도원 동무, 아침부터 내 책상에서 뭘 그리 찾고 계시오? 혹시 잃어버린 양심이라도 찾는 거요? 농담 섞인 말투로 긴장을 풀려 애썼지만 강 지도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비열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센터장 동지,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요즘 센터장 동지 주변에 파리가 많이 꼬인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오. 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몸 조심하시라요.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놈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놈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외제 담배 한 보루를 챙겨 놈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부패한 놈들에겐 명분보다 확실한 것이 뇌물이었으니까요. 놈의 손에 담배를 쥐어주며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좀 봐달라고 비굴하게 웃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친 유령처럼 흉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이 오물덩어리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동료 관리자 명식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호텔 지하의 어두운 비상계단에서 몰래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명식이는 평소답지 않게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욱 형님, 요즘 보위부 놈들이 형님 가택 수색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이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찾는 모양입니다. 형님, 제발 위험한 짓 하지 마시라요. 명식이의 눈에 어린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며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 친구에게만은 사실대로 말하고 같이 가자고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지옥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명식이조차 저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보위부의 끈앞풀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식아, 내 걱정 말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당에 충성한 것밖에 더 있니? 보위부 놈들이 공연히 겁주는 거겠지. 거짓말을 내뱉는 제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료마저 의심해야 하는 이 현실이 105층 높이의 저 차가운 건물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대동강 하구에서 밀수꾼과 접선하기로 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저녁 식사를 어머니와 마주 앉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귀한 옥수수밥에 감자 몇 알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떠날 것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 어머니는 식사 내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바발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5살이나 된 아들이 어머니를 홀로 두고 도망치려 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우가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서 사람답게 살 거라. 나는 다 괜찮다. 네 아버지가 못다 한 인생. 네가 대신 살면 그게 효도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밑창에 숨겨진 USB의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머니의 낡은 가락지를 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유경호텔의 LED, 전광판은 여전히 평양의 밤을 기만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 뒤로 보위부의 검은 그림자가 제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관제실 주변에는 이미 비상계엄에 가까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고 저를 향한 보위부의 올가미는 105층 높이의 옥상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잔인하리만큼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호텔 정문 앞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무장 병력들이 깔려 있었지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저는 구두 밑창에 숨겨진 그 무거운 진실을 디디며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를 채 지나기도 전에 강지도원의 그 비릿한 목소리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한진욱 센터장 동무, 어디 그리 급히 가십니까? 우리랑 같이 어디 좀 가주셔야겠소.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방에서 군홧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가미는 이미 제 목전까지 조여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55의 늙은 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섞어라. 반동분자를 잡아라. 하는 고함과 함께 총성이 복도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암흑뿐인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마디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폐부 깊숙한 곳에서 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어머니가 주신 가락지도 제가 품은 이 나라의 지부도 영원히 콘크리트 속에 묻히고 말 테니까요. 70층을 넘어섰을 때 이미 제 정신은 혼미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복도를 달리는데 뒤편에서 추격조의 군홧발 소리가 계단을 타고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놈들은 젊었고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호텔의 텅 빈 심장부로 도망칠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다다른 85층. 이곳은 집안 침하로 인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외벽조차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절벽 같은 구역이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몰린 제 눈앞에 강지도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권총 총구가 제 가슴을 정조준하고 있었지요. 한진우, 이제 끝났다. 그 USB 내놓고 순순히 투항하라요. 그럼 내 애미 목숨줄은 붙여줄 수도 있지 않겠소? 그의 비열한 협박에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놈들은 제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제 마지막 자부심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유경호텔 외벽을 장식한 그 화려한 LED, 불빛들이 제 등 뒤에서 번쩍이며 제가 서 있는 어두운 골목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의 뒤틀림 때문인지 아니면 제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지직하는 굉음과 함께 85층 복도의 가설 난간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왼팔 하나로 녹슨 철근을 붙잡은 채 발밑으로 펼쳐진 아찔한 어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탕, 탕. 강지도원이 쏜 총탄이 제 머리 위 콘크리트를 때리며 파편을 쏟아냈습니다. 파편이 뺨을 스치며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이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와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던 낡은 건설용 리프트였습니다. 거리는 좋기 3m. 이 늙은 몸으로 저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썩은 냄새 나는 이 유령 호텔의 부품으로 죽느니 차라리 자유의 공기를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추락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네 놈들이 지키는 건 이 무덤뿐이다. 나는 사람으로 죽겠다. 저는 철근을 놓았습니다. 제 몸이 중력을 거슬러 허공으로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평양의 밤바람이 제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고 멀리서 저를 쫓던 총성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촉감이 닿았습니다. 추락의 공포보다 더 강렬한 것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고 제 두 손은 미친 듯이 리프트의 난간을 부여잡았습니다. 리프트가 제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좌우로 크게 요동치며 금속 비명을 질러댔지만 저는 결코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리프트 위에 몸을 싣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85층 복도 끝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강 지도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겨눴지만 저는 이미 리프트 조작반의 비상 스위치를 힘껏 내리친 뒤였습니다. 리프트는 제 심장 박동보다 빠른 속도로 어둠을 뚫고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하듯 내려가는 리프트 안에서 저는 생애 가장 뜨거운 박동을 느꼈습니다. 쇠사슬이 비명을 지르며 풀려나고 발밑에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제 온몸을 감쌌지요. 55세의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소매를 적셨고 차가운 밤바람은 그 상처를 얼음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저 화려한 거짓의 껍데기를 제 손으로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리프트가 20층 높이의 비상정비구역에 닿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위부의 눈을 피해 미리 손을 써둔 보조 관제실이 있는 층이었지요.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군화 소리가 평양 시내가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제 노쇠한 얼굴을 비췄고 저는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만 명의 돌격대원을 위한 응징입니다. 순간 호텔 외벽을 감싸고 있던 10만 개의 LED가 일제히 전멸했습니다. 평소라면 일심단결이나 영광 같은 글자가 새겨졌을 그 거대한 캔버스 위로 제가 수집한 추악한 진실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해외 비자금 계좌 번호, 호텔 건설용 철근을 빼돌린 자들의 실명과 횡령 액수, 그리고 집안 치마 30cm, 붕괴 위험이라는 붉은 글자가 평양의 밤하늘을 조롱하듯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시민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우러러보던 공화국의 자존심이 사실은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범죄의 기록물이었다는 사실이 105층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전광판을 끄기 위해 당황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앙 관제실로 몰려가겠지만 이미 제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는 시스템의 심장부를 마비시킨 뒤였습니다. 그때 보조 관제실의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강 지도원이었습니다. 놈은 한쪽 다리를 저비비면서도 끝까지 저를 쫓아온 것이지요. 놈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달린 비자금 내역이 전 평양 시내에 공개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한진욱, 이 미친 늙은이 새끼가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만. 당장 저거 안 꺼. 이 애미가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보고 싶어 그러네. 놈은 총을 겨눈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빙글에 웃음이 났습니다. 55해를 이 땅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강 지도원 동무, 아직도 모르겠소. 저 불빛은 이제 내 손을 떠났소. 그리고 이 건물도 말이오. 동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그 비자금이랑 같이
이 무덤 속에서 천천히 썩어 가시라요. 저는 미리 열어두었던 배전반에 전선을 한 대 묶어 합선을 유도했습니다. 관제실 전체에 불꽃이 튀며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놈이 눈을 가리고 당황한 틈을 타 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했습니다. 80년대 부실 공사로 인해 바닥이 비어있던 구석 자재 창고로 놈을 유인한 것이지요.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제가 미리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바닥의 가설 발판이 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푹 꺼져버렸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콘크리트 틈새로 상체만 남긴 채 끼어버렸습니다. 뒤틀린 철근들이 놈의 몸을 올가매는 감옥이 된 셈이었죠. 한진욱, 개석거라, 살려내라요. 이 반동 새끼야. 뒤에서 들려오는 비겁한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저는 지하 하수도로 연결된 비상 탈출구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 하수도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유경호텔 내부에서 맡았던 그 역겨운 암모니아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물 섞인 냄새일지언정 적어도 거짓된 향수로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공기였지요. 저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하수도를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대동강 건너 어머니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이 거대한 소동이 어머니에게 어떤 화로 돌아갈지 두려웠지만 전광판에 비친 진실을 본 인민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제 지친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수도 끝, 녹슨 창살 너머로 대동강의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 멀리 류경호텔의 외벽은 여전히 제가 띄워놓은 붕괴라는 글자를 깜빡이며 평양의 어두운 밤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가에 숨겨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미리 매수해둔 선원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삼엄한 포위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위부의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고는 하나 강변에는 이미 수백 명의 군인이 투입되어 물 셀 틈 없는 감시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대동강의 붉은 물결 위로 비치는 호텔의 잔상이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 강물 위로 보위부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거대한 눈동자처럼 수면을 훑으며 제 발끝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물 냄새 속에 이제는 피할 곳 없는 마지막 사투의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의 물살은 55 늙은이의 지친 몸을 집어삼킬 듯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하수구를 빠져나와 강변의 갈대숲에 몸을 숨겼을 때 제 어깨의 상처는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평양 전체가 저 하나를 잡기 위해 거대한 그물을 던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탕 바닥을 기어 미리 약속했던 하구의 작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해둔 선원 박 씨가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대숲을 헤치고 나타난 박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놈의 눈에 비겁한 비굴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욱 동무, 미안하게 됐시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갔소. 나도 살아야지. 보위부 놈들이 내 새끼들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데 별 수 있겠냐, 이 말이오. 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변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찔러오는 그 강렬한 백색 광 속에서 저는 수십 명의 군인이 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진욱, 개석거라. 더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이다. 보위부 요원들의 고함이 강바람을 타고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다시 그 유령 같은 호텔의 부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한 조각의 자유라도 찾을 것인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쫓아오는 군인들을 피해 박 씨의 낡은 목선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박 씨, 배 띄우라요. 죽어도 바다에서 죽겠소. 당황한 박 씨가 배를 뒤로 물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밧줄을 끊고 시동 레버를 미친 듯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탈탈탈 하는 조잡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강물을 깨우며 울려 퍼졌고, 동시에 강변에서는 불을 뿜는 총성이 빗발쳤습니다. 퍽, 퍽 하며 목선의 외벽에 총탄이 박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배가 힘없이 출렁였습니다. 가까스로 강하구를 벗어나 서해 앞바다로 접어들었을 때 하늘도 제 편이 아닌 듯했습니다. 한겨울에 북서풍이 몰고 온 거대한 파도가 낡은 목선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이미 과열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고, 배 안에는 총탄 자국 사이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이제 온몸을 태우는 불꽃이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인지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저는 차가운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데려가시렵니까?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인 겁니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낡은 가락지와 구두 밑창에서 꺼낸 USB, 이 두 가지가 제가 세상에 남길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멀리 뒤편에서는 북한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거대한 눈동자처럼 수면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겠다는 듯 촘촘히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설상가상으로 바다의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시면 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55년을 버텨온 제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소금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배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낡은 목선은 맥없이 비명을 지르며 뒤집혔고 저는 얼음장 같은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방이 암흑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귀와 코로 밀려들어왔고 수압이 제 가슴을 압박해왔습니다. 발버둥을 치려 했지만 무거운 소미불을 뒤집어 쓴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멀어지는 경비정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마치 류경호텔의 전광판 조각처럼 파편이 되어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가슴에 품은 USB를 놓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저 어두운 땅에서 고통받는 수만 명의 진실이었으니까요. 점점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통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득한 평화가 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의식이 꺼져가기 직전 제 귓가에 환청처럼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그 따뜻한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조각난 나무배 위로 북한 경비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는 찰나, 저 먼 바다 남쪽 끝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또 다른 거대한 빗줄기가 수평선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류경호텔의 가짜 불빛과는 다른 생명을 품은 듯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제 의식을 완전히 앗아가기 직전 그 빛은 거센 파도를 뚫고 제가 가라앉은 바다의 표면을 조용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구수하고도 진한 고기 국물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듯한 소독약 향기였지요.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류경호텔의 회색빛 콘크리트 천장이 아니라 눈이 시리도록 하얀 병실의 천장이었습니다. 55년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깨끗한 하얀색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제가 지옥을 건너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해경 함정 아닙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청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 남조선 말투를 직접 귀로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평생을 숨겨온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남조선입니까? 네, 내가 살았습니까? 청년 해경은 제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마자
저는 참아왔던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55살 먹은 늙은이가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며 제 가슴에 품고 있던 젖은 USB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류경호텔이라는 유령에게서 훔쳐낸 마지막 심장이자 저 어두운 땅에서 고통받는 동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자 남조선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류경호텔의 화려한 유리벽 뒤에 가려진 30cm의 집안 치마와 붕괴 위험, 그리고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 비자금을 조성한 간부들의 명단은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유령의 고백이라 불렀고 북한 수뇌부는 자신들의 치부가 전광판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던 날 가장 먼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저주하고 동시에 그토록 이기고 싶어 했던 상대 63빌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서서 그 황금빛 건물을 마주한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330m의 류경호텔보다 훨씬 낮고 소박한 저 건물이 제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거대하고 당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63빌딩은 류경호텔처럼 텅 빈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웃고 일하며 온전한 생명력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가 싸웠던 건 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저들은 전기를 뺏지 않아도 저렇게 스스로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질투했던 저 황금빛 유리는 인민의 눈물을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라 자유의 햇살을 반사하는 거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63빌딩을 넘어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청춘을 다 바친 제 인생이,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돌격대원의 희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USB 속 자료들을 바탕으로 류경호텔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동료들의 명단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시멘트 틈에 묻히고 추락해 사라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작은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남조선의 아이들이 류경호텔 사진을 보며 괴물 같다고 말할 때 저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줍니다. 그 괴물은 이제 죽었고 그 안에서 탈출한 진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폭로한 자료들은 대북 제재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고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줄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평양의 어머니가 무사히 보호되고 있다는 첩보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5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류경호텔의 총책임 관리자 한진욱이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소박한 아파트 단지를 지키는 경비원 한 씨가 되어 매일 밤 진짜 사람들이 사는 평온한 불빛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황금빛 건물을 보며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또 다른 마천루의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63빌딩보다 2배는 더 높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거대한 강철 거인이 저 멀리 잠실벌에 우뚝 서 있다는 그 이야기가 말이지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나침반을 챙겨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류경호텔이라는 유령을 넘어 제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잠시력 광장을 빠져나와 고개를 든 순간 제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자본 따위로 설명할 수 없는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거대한 신념의 기둥과도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잠시력 지하광장에 북적이는 인파를 헤치고 지상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아무리 뒤로 젖혀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의 거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555m, 류경호텔보다 무려 200m나 더 높은 저 눈부신 롯데월드타워의 위용 앞에 저는 한낱 먼지보다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330m의 류경호텔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건물이 공화국의 자존심이자 남조선을 압도할 유일한 무기라고 가르치셨지요.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건물은 류경호텔처럼 억지로 지어 올린 가시나무 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른 그 자태는 마치 잘 벼려진 은장도 같기도 하고 혹은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뻗은 거대한 손길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타워 입구로 향했습니다. 류경호텔 입구에서 나던 그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와 시멘트 가루 대신 은은한 꽃향기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총을 든 군인도 매서운 눈초리의 보위부 요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젊은이들과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뿐이었지요.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류경호텔의 엘리베이터는 30층만 올라가도 덜컹거리며 금속 비명을 질러댔고 언제 멈출지 몰라 늘 가슴을 졸여야 했지요. 하지만 이 스카이 셔틀이라는 기계는 소리도 진동도 없이 단 1분 만에 저를 123층 천상의 세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망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제가 평생 관제실 모니터로 보았던 그 어떤 불꽃놀이보다 찬란했습니다. 아, 기막히네. 정말 기막히구나. 제 입에선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멀리 굽이쳐 흐르는 한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불빛의 강물. 그것은 누군가의 전기를 강제로 뺏어서 만든 가짜 빛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평범한 등불, 길거리를 지나는 자동차의 전조등, 그리고 늦은 밤까지 상점을 밝히는 저 수만 개의 불빛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문득 류경호텔 105층에서 내려다보았던 평양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지르륵 같은 어둠 속에 오직 호텔 외벽만 번쩍이던 그 기괴한 풍경, 인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그 불빛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이곳에 서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가 싸웠던 것은 저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 했던 것은 정작 우리네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3빌딩을 이기겠다고 30년을 허비한 아버지의 세월과 그 뒤를 이어 유령의 집을 지키느라 55이 되어버린 제 청춘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류경호텔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녹슨 관제실 열쇠 하나와 85층 균열 틈새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시멘트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55년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자 류경호텔이라는 유령이 남긴 마지막 잔재였지요. 전망대 한쪽 구석, 서울의 바람이 드나드는 환기구 근처에서 저는 그 조각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유령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녹슨 열쇠와 시멘트 조각을 쓰레기통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330m의 무게가 비로소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류경호텔의 총책임 관리자 한진욱이 아닙니다. 그저 서울의 밤하늘 아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평범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와 다시 잠실벌의 거리로 나왔을 때 밤바람은 유난히도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롯데월드타워의 정점을 한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의 불빛이 언젠가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제 어머니의 창가와 류경호텔 지하에서 고생하는 동무들의 눈동자까지 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마철로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자유로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55, 늦었다면 늦은 나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두 밑창의 딱딱한 USB 대신 이제 제 발바닥에는 서울의 정직한 흙길과 보도블록의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벼워진 걸음으로 저 눈부신 불빛의 숲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거대한 빛의 바다 중 어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소중한 이들의 자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저는 비로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류경호텔 총책임 관리자 한진욱의 탈북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유의 소중함과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이 서사의 마무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완성된 이 뼈대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본 확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